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또 주요 부처 장관들이 보궐선거 패배 후 처음으로 만나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변화와 소통에 이어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소여신을 위한 혁신위를 다음 주 중에 발족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또 주요 부처 장관들이 만찬을 함께 했고요. 일단은 보궐선거 패배 이후 처음으로 함께한 자리이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일단 이 자리의 의미를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사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확연하게 스탠스의 어떤 기조 변화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통합이 이 행사를 언급하기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외에서 했어요. 아, 그렇죠. 그건 뭐냐? 그 상징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떤 내가 아니라 밖으로 그래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참모들에게도 그걸 주문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그런 행사를 기획할 때는 사실 어떤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눈여겨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바로 얘기한 게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 네. 이 삼소통을 얘기했죠. 예. 그리고 바로 이어진 게 이게 통합이 행사였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인원이 한 5, 60명 정도 그러니까 5, 60명 정도 되는 행사였는데 한 80여 명으로 많이 대폭 인원 확대를 주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신임 여당 지도부도 다 왔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또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 통합위가 마련한 의제들 이런 것들을 왜 당과 내각이 잘 제대로 좀 발현하지 않느냐 이런 점들을 좀 관심 가지고 추진해라고 적극 주문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국민 소통 그러니까 정말 당이라는 것과 국회 이런 측면에서 뭔가 아직도 역할이 좀 미진했다. 개혁 입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통합위가 마련한 안들을 즉각적으로 이제 정책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좀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당으로 거듭나고 내각도 너무 말하자면은 국민과 괴리된 그런 정책들보다 국민 삶에 좀 아주 밀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적극 좀 추진해라. 그런 해석으로 질책에 사실 저는 어제 격려와 질책 동시에 있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무언가 현장, 혹은 그다음에 민생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스탠스의 기조 변화가 확연히 느껴지는 전 두 가지 행사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변화, 소통, 그리고 통합.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열되는 것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 좀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기조를 바꾼다고 하면 반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좀 뭔가 어색한 느낌은 갖게 돼요. 왜냐하면 국민통합위가 그동안에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뭘 준비했고 어떤 정책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지 잘 못하거든요. 근데 국민통합위 행사, 만찬 행사에 당정대가 총 출동해서 90명 가까이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굳이 함의를 뜯어보자면 과연 정책 기조의 뜻만 담겨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전 좀 헷갈리는 부분이 김한길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김기현 2기 체제에 힘실어주기 위한 건지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보수신문에서도 보도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한길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김기현 2기 체제 이후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을 신뢰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지금 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2기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좀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당대표가 물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명직 당직자만 바꿔가지고 이게 과연 바뀔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2기 체제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좀 키웠던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국민 통합에다 좀 더 힘을 실어서 바꾸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발언, 행보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진짜 국민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거다. 그 첫 출발은 야당 대표하고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좀 여쭤볼게요. 당연한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사실 그 소통과 그다음에 민생 이런 것들은 사실 레토릭 말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로 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앞두고 선거라는 큰 전쟁터에서는 민생과 경제라는 두 가지 무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국 여권 입장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한 성과와 결과로 그걸 결국 국민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말하자면 성과라는 측면과 민생에 대한 그런 안정적 측면에서는 국민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국민 곁으로 다가가라.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당정이 소통하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괴리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당정 소통이 여기에 주문이 들어간 것은 그동안 당정이 뭔가 매끄럽지 않았고 개혁 정책이라든가 정책 입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매끄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앞으로 저는 용산만 쳐다보지 말라는 뜻으로 좀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저는 김성환 평론가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실이 변화의 기조, 스탠스의 전환을 확실하게 가지려면은 그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저도 이 말씀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꼭 주목해서 봐줘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걸 보니까 서민과 청년 가계부채 문제를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다 그래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었나? 그만큼 무관심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외교 성과 뭐 치적 자랑하고 있고 뭐 국방, 뭐 K 뭐 무기 이런 것들 뭐 그 홍보하는 역할들 열심히 했다. 세일즈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국민들 삶을 그만큼 안 챙겼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 이런 메시지 더 적극적으로 발신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길 때 그때 국민들이 서서히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 2기가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이만희 사무총장 등 발표가 됐고 지금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주말까지 인선 완료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혁신위원회를 혁신기구를 좀 띄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뭐 혁신위의 권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담화평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듣거나 혹은 예상하시는 거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지난번 의총에서 김기현 대표한테 저는 조건부 재신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당신을 지금 전폭적으로 믿고 총선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 2달의 시간을 주겠다. 혁신위의 권한과 혁신위의 구성과 혁신위의 방향을 우리가 보고 좀 판단하겠고 그다음에 1~2달 사이에 당 지지율을 좀 보겠다. 당신이 어쨌든 책임지고 당을 다시 한번 정비하겠다고 했으니 1~2달 지지율이 민주당에 거의 뭐 큰 격차로 뒤지거나 혹은 답보 상태에 있거나 계속적인 아래에서 횡보를 거듭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는 그 저는 조건부 재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혁신기구가 사실은 당 외에서 와야죠. 왜냐하면 당 내 혁신기구라는 게 어쨌든 대표 밑에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큰 어떤 말하자면은 그런 확장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에서 오겠죠. 그런데 과연 외부 인사가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 포장용 인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얘기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아니 어떻게 지금 그 성형 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분장만 하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하게 그러면은 정말 그 정밀을 하게 진단해가지고 환부를 도려내고 그다음에 뭔가 개혁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그걸 이끌 수 있는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진 인사가 와야죠. 그리고 몇몇 위원들도 그렇게 구성이 돼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에는 내부에서 뭐 민주당 혁신위도 우리가 벤치마킹 하든가 옛날 최재형 의원이 했던 그건 혁신위원회. 아니라고. 예, 글쎄,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다양성에 대한 주문도 있지만 우리 당이 환골탈태해야 된다는 그런 말하자면 마음에서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정운찬 뭐 서울대전 총장 얘기도 거론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윤 대변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거는 단순 외부 명망가로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확실한 그립과 추진력을 가지고 본인의 리더십을 통해서 당이 부족한 점들을 확장성이 부족하다, 중도층에 대한 어떤 신망이 부족하다 이런 점들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가져오고 권한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당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렇게 순항하려면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도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구성할 때요. 국민의힘 패널이 얘기했던 거 그 지적을 제가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망하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저도 민주당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보면서 아 그때 잘못 얘기했구나 나중에 좀 후회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좋게 굴러가는 것도 아닐 것 같다. 정당 내에서 혁신이라는 게 참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혁신이 만든다고 하고 뭐 총선 기획단 인재 영입이 만들어서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국민의힘의 선택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권한을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권한을 그만큼 다 넘겨줄 것이냐. 혁신위가 진짜 뭘 다 내놓더라도 정말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돼 있느냐.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올 수 있을 거냐. 정말 김종인 비대위처럼 김종인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와서 뭔가 확 휘어잡으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걸 기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 한번 봐보십시오. 수직적 당청 관계 뭐 바꾸자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도 의지를 갖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갸웃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실이 거기 그 바뀌는 것을 반영해서 지금 당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관계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거나 그런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연 혁신위 같은 기구를 띄운다고 해서 될까?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윤희석 그 선임 대변인도 밝혔던 거 보면 인물난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많은 분들이 기대는 하겠지만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 딴에는 최대한 아주 절제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대자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기시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저는 2011년을 한번 주목해요. 그러니까 2011년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오세훈 시장 낙마로 인해서 사퇴로 인해서 그때 있었을 때 야권 단일 후보가 박원순 무소속 후보였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나경원 후보였는데 예상을 깨웠고 한 7%포인트 차로 졌어요. 지니까 당장 혁신한 얘기는 안 나왔는데 결국 2달 이내에 홍준표 당시 대표가 사퇴하고 전부 지도부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선 게 박근혜 비대위예요.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오자마자 어마어마한 일을 단행합니다. 당명 변경서부터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당의 정체성,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남은 4개월과 5개월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해요. 그 결과 바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의 열패감을 딛고 152석 무려 과반을 점거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127석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런 측면이 그런 기시감이라고 대자비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 지도부를 보고 왜 즉각 사퇴 안 하느냐 하는데 당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건강하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저는 지난 10년 전에 그런 어떤 사례처럼 국민의힘이 시간 충분합니다. 제가 늘 일기예보를 자꾸 비유하지만 지금은 여론조사라든가 정당 지지율이 날씨에 가깝습니다. 결국 총선은 기후로 치르는 거지 날씨 변화로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지금부터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노선을 잡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론할 것인가. 이게 좀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 갑자기 반성한다고 2, 3일 만에 뚝딱 해버리면 저는 그게 금방 오는 감동은 있어도 그게 방향이 옳은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측면에서 제가 2011년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좀 짧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쇄신에 박차를 가하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랑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뭐 12월, 대략 12월인 것 같아요. 좀 지켜보다가 그때쯤 뭔가를 결정하겠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지금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잖아요. 한두 달 조건, 이것도 조건부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협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 당의 혁신과 당의 지지율이 변동이 없거나 우리 당이 외연 확장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당을 나갈 수도 있다.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러니까 월요일 기자회견도 그 연장선상과 전 맥락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까지 했던 건데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에 원내 진입이 제가 알기로는 최대의 목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신당 창당이고 탈당이냐? 저는 이 점은 좀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게 결국 양당 체제로 우리가 공고하게 내년 총선이 치러진다면 결국
지금의 중도층이 30%포인트 정도로 여론조사 지형에는 잡히지만 과연 그게 그때까지 유지될 것이냐는 우리가 의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정당 명부제 같은 선거법을 손을 보고 한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질서에 걸맞게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다음 그 어떤 그 말하자면 탈당 작업 혹은 신당 창당 작업도 연동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한두 달은 좀 지켜보지만 사실은 지금은 김기현 체제에 대한 어떤 약간 우회성 협박에 좀 가깝고 경고에 가깝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만은 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권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움직일 경우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선거 제도 아래에서는 유의미한 의석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선거제 개편할 때 그때 한해서 일종의 이제 그 지금 연동형인데 연동형에 캡을 씌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47석 전체가 다 연동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비례 의석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한 가져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구에서 당선시키는 인원이 적은 정당이 그러면은 비례 의석을 갖고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중도 쪽에 있는 뭐 어떤 신당의 형태든 이쪽에 비례 의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움직일 경우에 합리적 보수층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5에서 한 10% 정도 존재한다면 그 정도 정당 지지율이 나오면 지역구에서 일부분 실패한다 하더라도 원내 진출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계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계속 촉구하는 얘기들을 해왔는데 안 될 경우에 벽에 부딪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부란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에서 저는 제일 주목할 만한 얘기는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이 대통령을 비판하면 이건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거다. 이 얘기였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인사하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보수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감싸는 보도 태도를 취해왔는데 보수 언론들이 돌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레임덕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지금 이 시점에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승민 전 의원의 메시지는 전 충분히 유의미하다. 이걸 대통령실에서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대장동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공판에 또 출석을 했고요. 내일 모레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재판 리스크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법정에서 30분 정도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강하게 반박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징역 50년이 나오겠다 뭐 그런 발언들도 했었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 어떨까요? 좀 재판부가 이런 내용들에 설득이 좀 됐겠습니까? 지난번 그 영장 실질 심사 그 구속영장 그 발부받을 때 그때도 이제 그 영장 판사 앞에서 이렇게 되면 검찰에 구형대로 한다면 저는 50년을 받을 겁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는 이제 그 보도를 제가 봤는데 또 이제 50년 얘기 나오는데 법조인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형량들을 종합하면은 제가 보기에 50년이 맞겠죠. 본인도 그걸 법률가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검찰이 기소가 무리하다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본안 재판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영장 실질 심사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느냐 했는데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라고 재판부가 해줬으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마치 이제 이게 무죄인 것처럼 이제 처음에 많이 오도가 됐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일주일에 3일씩 이제 앞으로 법안이 출두해서 재판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어쨌든 백현동이라든가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대장동은 유사한 사건이니까 그렇게 몰아서 재판받겠지만 선거법이라든가 지금 사실 선거법이 이미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말하자면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고 다만 이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보강 수사해서 영장을 쪼개기 영장 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주 3회 정도 재판은 이제 기본 사항이 돼버렸어. 옵션이 돼버려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을 이제 법정에서 보냈더라고요. 그럼 대표가 이렇게 상당한 시간을 일주일에 2, 3회씩 이렇게 보내도 민주당이 잘 돌아간다면 그게 잘 돌아가는 정당이겠죠. 그렇지만 과연 저런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6개월간 반복될 때 과연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보는 이미지, 국민들의 이미지는 어떨까라는 것도 아마 대표 측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치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박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본안 재판인 만큼 증거와 법리에 충실해 가지고 저는 소명할 거 소명하고 따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서 재판이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만 입증하는 데 좀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재판 리스크 그리고 뭐 당무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의 피의자가 세 개 재판부에서 동시에 재판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앞으로 4개 재판부가 될 수도 있고요. 5개 재판부도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의 어느 피의자가 한 사람이 한 4개 재판부에 나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예요.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그때 세개 혐의였잖아요. 세개 혐의였었는데 세개 혐의를 다 지금 쪼개기 해가지고 기소하고 있어요. 이 재판부 늘리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하는 검찰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기소하겠다. 그때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할 때 이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안까지 지금 다 기소하겠다고 덤비고 있어요. 그리고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검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거기서 윤석열 사당 검사라고 아주 대표적으로 윤석열 사당으로 분류된 검사가 그것도 수사 지휘한다 그래요. 그 밑에 그 이재명 전담수사팀 구성해서 3개 부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또 수사하겠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을 또 뭘 받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검찰이 의도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기소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가 수사했어, 이건 혐의가 있네라고 해서 기소해버리면은 어느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은 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야당 대표도 예외가 아닌 이런 상황을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는 해도 너무하니 그만하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릴게. 자, 그러면은 검찰이 저렇게 혐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범죄 그 구성 요건도 다른 걸 그럼 다 몰아서 한꺼번에 기소합니까? 저는 저런 이 사법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헌전 역사상 저렇게 많은 비리 혐의를 받는 정치인도 없었어요. 제1야당 대표도 없었어요. 아니 본인이 저지른 범죄 비리 혐의가 많으니까 그 혐의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쪼개기 재판이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그러면 선거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증거인멸도 다르고 그다음 대북 송금 다른데 그럼 이걸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6, 7개 혐의를 한꺼번에 재판합니까? 그 재판부는 무슨 만사형통입니까? 저는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법정에서 무죄를 밝히겠다고 했으니 그게 쪼개기 기소든 나눔 기소든 어쨌든 본인이 내가 무죄이고 혐의 없으면 입증하면 될 일이라는 건데 마치 검찰이 자기를 야비하게 고난에 빠뜨리려고 아주 그 함정 수사를 해가지고 이걸 쪼개기로 했다. 그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혐의가 다르고 사실 내용도 다르고 범죄 구성이 다른데 어떻게 이걸 한꺼번에 합니까? 그건 저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한 4개 재판부, 5개 재판부에서 재판받았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한 5개 재판부에서 재판받았습니까? 혐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7개, 8개씩 되는데 그거 다 분리해가지고 재판부에서 재판받았습니까? 큰 틀의 혐의는 하나였죠. 큰 틀의 혐의는 하나. 뭐 이를테면 국정농단이라든가 그렇지. 이렇게 개발 비리가 있고 증거인멸이 있고 선거법 위반이 있고 이런 것들은 완전 성격이 다르잖아요. 다 대부분의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한 재판부에 사건 병합해가지고 재판 받아요. 네. 그 분리기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감 이야기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환노회 국감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관련해서 뭐 좀 여러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간부들? 예, 뭐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만난 적이 없다 그렇습니까? 그 만난 통계를 가져오시고요. 예? 책임지시고 지금 말이 거짓말이라면 왜 거짓말입니까? 아니 왜 거짓말이라고 그러십니까? 김문수 위원장 그만둘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만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그런 말씀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환노위 국감에서 있었던 대담 저희가 모습을 함께 네. 보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뭐 만난 거 안 만난 거 가지고 그걸 따지면 그건 증거 사실관계가 명확한 얘기인데 저는 저게 국감장에서 왜 논란이 될지 모르겠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정말 저 그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에 경산호위 탈퇴해 버렸잖아요. 예. 사실 경산호위가 형해화되거나 무력화되면은 그 우리나라 이게 노조 협상 같은 경우가 이게 진전이 없는 건데 우리는 노사 문화에 대한 발전이 없는 건데 저 문제가 더 오히려 심각하게 거론되고 거기에 대해서 경산호 그러니까 그 경산호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는데 마치 정치적 공방, 그러니까 당신이 왜 자꾸 정치에 개입하냐라는 식으로 공박하기보다는 김문수 지사의 독특한 캐릭터가 그렇다 그러면은 오히려 본인의 업무와 역할에 야당 의원들의 좀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경산호위는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 말하자면 발전의 구성 요소고 사회 갈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물론 뭐 그 자꾸 막 김문수 지사의 어떤 그런 성격과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공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답변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게 그게 저는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산호위 위원장 임명할 때부터 야당이 반발했잖아요. 가장 크게는 노동계부터 반발했어요. 반노동적 성향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극우적 발언을 했던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거잖아요. 근데 어제 그 자리는 뭐 예를 들면 입장을 뒤바꿔 가지고 경산호위 위원장이 국회의원을 뭐 취조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추궁이나 이런 것들 당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산호위가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노동시간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동계 현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노동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한국노총마저 경산호위를 탈퇴했다. 이거는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데요. 거기에 김문수 위원장도 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시 불러들일 방안을 찾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인식이 잘못되면 경산호위 위원장이 나서서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경산호위가 최소한 중립적 입장에서 지금 노동계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좀 사회적 합의를 한 건이라도 만들어낸 게 있어야죠 말이죠.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럼 경산호위 위원장이 월급 축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노동계에서 지금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노동계가 그 테이블에 앉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성과도 못 낸 위원장이 저렇게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게 이게 맞습니까? 국민 보기에도 전 눈살 찌푸릴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김문수 위원장의 태도는 뭐 지적받아야 마땅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가 노동 개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조금 더 합의된 진전을 이뤄내야 된다는 거죠. 예,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